중국 베이징에서 이 중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 컨설팅 일을 하셨고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시기도 한 이철 작가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중국이 고민 많을 것 같은데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어제 아침 MBC 라디오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목소리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본 것 외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 공중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뿐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공중파라는 것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원래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속전하게까지는 말을 못해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인과관계를 살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편법 대출을 환수하게 한 그 조치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그 원인, 그 뒤에 숨어있는 정책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한 거는 이 중국의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선 리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광동성에서 은행들이 이런 공문을 날리고 있다고 하면서 내용을 소개를 했죠. 그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그 계약금을 무슨 돈으로 조달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자금원을 소명해라, 이렇게 문서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자금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반년 동안 대출자의 자금 내역, 그것도 예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지후바오, 위챗페이, 이와 같은 인터넷 지불수단에 남아있는 잔액,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잔액, 이런 것으로 한정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보유했던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이런 자금원에 한해서 소명을 받겠다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동산 계약금에 대해서 이런 자금원을 요청하는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이외의 대부분의 그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리금은 상환하는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실제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바로 이 계약금 부분이니까 이 계약금 부분에 대한 자금원을 소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된 자금 규모가 적어도 반년 전 시점에서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계약금을 100만 위안을 지불을 할 것이라면 80만 위안 정도 이상이 6개월 전 시점부터 이 사람의 예금 잔고로 있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에 6개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금이라든가 금융자산이 80%가 안 될 경우에는 이 6개월 동안에 어떤 출처로부터 돈이 나왔는지 이것을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시점에 80% 이상의 돈이 계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그 사람의 순자산이어야지 어디서 융자를 받았다거나 빌렸다거나 이런 돈이라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전부 통과해서 자 이제 대출을 주겠습니다라고 승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이 나가는 시점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자산이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또 자산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월부 또는 할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상당한 금액의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조사에서 나오면 이러한 부채성 구매를 모두 정산을 하고 나서 그 기준이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통과해야지 대출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서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 2월 2달 동안에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 3,600억 위안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46조 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 동기에는 얼마나 증가를 했었을까요? 7,862억 위안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깝게 증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발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상태니까 재작년을 한번 비교해보죠. 재작년 동기는 9,195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위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는 1조 원은 훨씬 넘고 있으니까 상당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당국은 이런 방향과는 반대로 시중은행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인해왔던 사실상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지만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가 개인의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대출이 된 것들을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은행들 보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담보처럼 안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거대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답게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대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달지 말고 신용담보대출도 많이 해주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쿼터를 은행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돈이 절대 부분이 정말로 가난하거나 서민이거나 소상공인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기업에 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돈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은행과의 관시가 좋은 이런 사람, 이런 기업들에게 주로 이 자금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미 상당한 정도의 부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이 대규모의 돈은 다시 부동산과 주식 같은 금융상품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중국 전국이 다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지방, 중소도시들의 부동산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비싼 곳.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팔고 사고 할 만한 그런 물건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강남 부동산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죠. 하지만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부동산과 연동하는 부동산들도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부동산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일반인들의 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부동산 대출 담보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니 더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등으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급여는 오르지 않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산 부동산 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 압력은 계속 증가를 하니 소득의 대부분은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데 들어가고 실제 민간 가구 소비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어 간다면 국제 경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쌍순환 경제를 펴나가야 되는데 쌍순환 경제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의 진작이고 내수 진작을 하려면 민간에서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소비가 막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만 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야말로 중국 당국이 그동안 외쳐온 금융의 시스템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알리바바의 마윈이 상하이 펀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을 비판했던 일을 돌이켜보십시오. 마윈의 발언이 공산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통쾌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한 말이 지금 중국의 대부분의 인민들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경영,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중국의 은행들에게 부동산 대출 비율을 줄여라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대출의 요구는 마구 늘어나고 있으니 은행은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대출을 해달라는 사람과 대출해달라는 금액은 늘고 있으니 선별적으로 대출해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정책 금융에서 흘러나간 돈이 거쳐가는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신용 문제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 이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이 가능한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을 대부분 사놓고 있는데 상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 소득은 계속 줄고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이제부터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대규모 불량 채권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 특히 지방, 특히 중소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중국의 은행법 개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상태에 있었던 중국의 새로운 은행법이 이번 양해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중국의 은행법 내용을 브런치에 소개해 놓은 글이 있으니 그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은행법 개정 내용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점. 두 번째는 은행 소유주의 자격을 강화한 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은행 퇴출 프로세스를 정립한 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중국 당국이 향후 중국 은행의 파산, 이런 것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은행법을 위반하는 시점에 예금주의 예금 보호를 위한 은행보험공사를 설립한 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죠.